미리 나눠드린 교재가 한산림 생산관리 지침서라고 하는 두꺼운 교재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을 먼 데서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한산림 생산자 연합회 현재 조직지원부 부서장을 맡고 있고요. 다년간 한산림 생산관리위원회에서 실무자로 일하면서 아주 이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상황과 그리고 이런 업무에 대한 그런 걸 많이 이제 쌓아오신 분인데요. 우리 기충현 부서장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말씀드리면, 예, 한살림 들어온 지는 원래 20년 딱 됐습니다. 처음에 와서 이제 공급 업무부터 하고, 그 다음에 물류 업무도 하고, 구매 업무도 하고, 지금 또 생산자 연합회에 와서 또 한 5년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생산관리 지침서를 작년에 저희가 전국 사무국장님들하고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 회의를 제가 직접 이제 참석해서 이렇게 정리 작업까지도 이제 제가 했는데요. 아무튼 워낙 많은 내용들이라서 이거를 다 챙기는 것이 정말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다 챙겨내기가 이제 쉬운 건 아닌데, 근데 한살림이 출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모르고 있다가 정말 출하하는데 지장이 생기거나, 또 아까 간물에서는 인정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사고가 생겨가지고 안타깝게 한살림을 계속 같이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런 예방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한살림의 전반적인 어떤 물품과 관련해서 각종의 규정도 있고요. 이런 생산안전기금이나 여러 가지 규정도 같이 담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생산 활동이나 또 생산 관리 역할을 하시면서 많은 참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약간 또 생략해서 들어간 것도 있고 해서요. 이 생산관리 지침서에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지침서 내용에는 뭐랄까요, 금지 하면 안 되고 이런 어떤 각종의 그런 내용들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산자 용도가 아니라 지역의 생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의 용도라고 맨 처음에 여기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대표님, 총무님, 장목반장님 또는 인증 담당 또는 생산 관리자, 사무국 등의 용도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공동체가 5명 정도 또는 10명 내외 이런 정도면 이제 별도로 담당을 두지 않고 대표님이나 총무님이 다 역할을 하시는 지역도 있고, 또 한 30명 되는 공동체는 장목마다 이렇게 분과를 나누어서 과수분과 이렇게 모임을 별도로 구성해서 장목 반장님을 이렇게 두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해당 사항들을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생산 계획, 생산 관리를 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제 생산 계획 단계라는 거죠. 생산 계획 수립에 대한 원칙과 절차, 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 그다음에 산지 출하 관리 매뉴얼. 저희가 작년에도 아마 하절기 야간 작업을
이제 하지 않으면서 그 한산림연합에서 이제 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그 출하 관리 매뉴얼을 정하자. 그래서 이 논의도 별도로 두세 차례 모여가지고 국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물류 관련 사항들도 이제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인정 관리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분류별로 수도자, 과수, 시설, 채소, 노지 채소 이렇게 네 가지만 분류해서 이 분류별 필요한 매뉴얼을 별도로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안정성 관리 매뉴얼. 이시도르 연구소 유병덕 소장하고 같이 이런 매뉴얼 만드는 작업들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 매뉴얼도 지금 같이 담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업무 소통 방식, 뭐 생산비, 각종 양식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작황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단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몇 평에 얼마가 나오는지 그런 정보도 이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되고 생산 관리에 필요한 각종 규정들, 정책 자료 이런 것들도 같이 이 지침서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살림 생산 출하 기준은 뺐습니다. 그 뺀 이유는 별도로 한 권씩 매년 나눠 드리지 않습니까? 생산 출하 기준은. 그래서 별도로 나눠 드리는 자료는 이 안에 담지 않고 괜히 이제 두께만 두꺼워지니까 중복된 자료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생산관리 지침은 이 내용들이 이제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는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장목회의 일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변화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조금씩 수정이 되어 갈 거고요. 그렇게 수정되면 수정판을 또 저희들 만들어서 지역 공동체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제가 같은 조금 오후 2시가 이제 좀 부담스러운 시간이잖아요. 식사하시고 나서 잠도 오고 하신데, 근데 이 내용들이 정말 이렇게 제가 말씀하다 보면 이 좀 뭐랄까요? 이걸 이제 다른 지역의 사례, 다른 지역의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한살림의 출하를 못하고 이런 사례들을 중간중간 계속 이제 진행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졸리거나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떤 나름대로 좀 재밌게 한번 설명을 쉽게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칙인데요. 먼저 이 생산 계획을 알아야, 우리 지역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이게 관리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생산 계획이 세워지는 절차가 먼저 한살림연합의 구매관리부 그 농산팀에서 소비 계획량을 산출합니다. 올해 얼마가 나갔으니까 내년에는 얼마가 증가될 것인가, 감소될 것인가, 이런 계획량을 기초해서 이게 늘어나지 않으면 계획도 늘어나지 않죠. 감자 같은 경우가 하지 감자죠. 300톤 이렇게 이제 생산 계획 세웠는데 그 중에 절반이 공건이고요. 그러면 해마다 310톤, 320톤, 350톤 이렇게 소비자가 늘고 또 한살림에 3,500을 하는데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를 않아요. 겨우 4톤 늘어나고, 4톤이면 한 사람 생산할 거리도 안 되죠. 그 1000평에 7톤 정도 나오니까 한 명 심을 양도 안 늘어나는 거예요. 한살림에 감자 생산자가 1년에 5명, 10명씩은 늘어야 될 텐데 이 계획량이 늘지 않으니까 감자 생산자가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귀농하신 분들이 특히나 이런 감자 같은 것들이 이제 배정이 되고 하면 잡곡하고 연결해서도 정말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작목인데도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계획량이 나오면 지역에서 이제 사무별로 생산 계획 신청서, 그 첨부 자료에도 아마 신청서 양식 있지만 그 신청서로 취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됐다고 다 이제 하질 못하잖아요. 감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들
우리 지역에 좀 늘렸으면 하는 의사가 다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다 받아낼 수 없으니까 물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대부분 작년과 동결. 근데 작년에 똑같이 이제 해오시다가 뭐 포기하시는 분도 생기고 또 뭐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작년하고 똑같은 면적, 똑같은 생산자, 똑같은 물량으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 또 조금 늘어나는 품목들도 생기죠. 뭐 과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쨌든 그 신청한 만큼 다 우리가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인기 있는 작목들, 소득이 높은 작물들, 과채류 이런 것들은 누구나 막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한살림 청주 같은 경우가 채소하고 과채류 이런 걸 중심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농사가 쉽거나 또 소득이 좀 높은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거죠. 조정하고 협의 과정을 사무국장님들하고 한살림연합 구매 담당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그 작업이 끝나면 이제 장목회의를 열어서 생산 출하 기준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똑같이 전년하고 동일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 약간 조정해서 갈 것인지 이런 협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요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장목회의 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난 줄 알고 그렇게 결정 난 줄 알고 지역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결정 났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시기도 한데 최종적으로는 이 과정이 더 거칩니다. 가격 결정 심의회의. 가격 인상 제안을 했으면 그 가격이 적합한지 소비자 대표 또 연합의 실무 책임자 또 생산자 연합회에서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가격 결정 심의회의 또는 이제 생협사업 추진회의 품목에 따라서 여기서 논의하는 게 있고 또 여기서 논의하는 게 있습니다. 약 중요 품목 20개 품목은 여기서 논의하고 그 외에는 이제 가격 결정 심의회의에서 인상률이 좀 높은 경우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고 이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한살림연합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개별 배정을 여기는 공동체당 물량을 배정을 해주고 여기서는 이제 개별 배정, 이제 개인별로 예를 들면 감자가 30톤이다. 30톤에 누구 몇 명이서 농사를 지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개별 자료를 이제 다 받게 되죠. 그게 없으면 그냥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우리가 알아서 우리는 생산량은 훨씬 많으니까 50톤도 넘으니 2배도 넘으니까 그냥 나중에 그냥 30톤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생산 관리를 못 하죠. 그래서 만약에 50톤 나오는 면적을 심는다 하더라도 그 분들의 명단을 다 올려줘야죠. 그리고 평당 그러면 우리는 한살림의 이분들이 다 한살림의 출고가 될 수 있어. 그러면 그분들의 평당 7kg, 8kg가 감자가 생산되지만 평당 4kg, 5kg로 약정을 해서 다 자료를 올려줘야죠. 그래야 이제 그분들을 다 이제 관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올려주시면 최종적으로 이제 약정서가 체결되고 약정서가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뒤에 보시면 이제 양식 자료에 약정서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역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 약정서를 내려보냈는데 생산자분들이 개인 생산자분들이 내가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약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 그 정말 곤란한 거죠. 내가 어떻게 약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공동체 회원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알고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사를 해서 다 같이 나눈다든가 그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운영이나 한살림 활동 및 정책에 동참을 하는 그런 지역에 이제 우선적으로 수립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한마디로 이제 개인 생산자나 또는 이제 한살림 활동 관심 없고 나는 물건만 한살림이 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선순위에서 제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 출하 기준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적합 지역인지, 고냉지 채소도 보면은, 지금 뭐 양구까지 올라가 있고, 인제라든가, 홍천, 내면 뭐 이런 데까지 올라가 있는데, 고냉지 채소를 남쪽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안 맞죠, 그죠? 그리고, 요즘 뭐 양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이제 많이 확산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시험 단계에 있는 그 지역에서 성공 사례나 이런 것보다 시험 단계로 막 재배하는 품목들은 생산 계획을 안 세울 수 있어요. 그 지역 적합성 때문에. 이 한살림 농업 정책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역 재배의 적합성을 고려한다. 그 다음에 개별 배정은 공동체에서 배정 원칙을 마련하여 배정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지역에 생산 계획을 세웠는데 한 700상자 정도가 더 배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아까 이 과정입니다. 장목회의 할 때는 분명히 그쪽 지역에 2만 상자 이렇게 약정을 했는데 연합이사회 하면서 계획을 좀 더 늘려라 이러니까 이제 조금 더 늘어난 것을 공동체에 나눠주다 보니까 700상자가 해당 공동체에 더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해야 된다. 면적이 3,000평이나 되는 사람이 내가 더 해야 된다. 내 면적이 이만큼 넘으니까. 근데 신규 실무자로 신규 생산자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겨우 500개, 자기가 생산하는 한 2,000, 3,000개 정도의 상자의 물량을 500개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오히려 한 200개씩 좀 500개 하던 거를 700개씩 이렇게 늘려서, 그래봐야 얼마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데도 욕심을 냅니다. 이제 면적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역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배정 원칙을 스스로 만드시라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떤 지역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살림 생활자 연합회에서 이 규정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주면은 강제적이잖아요. 지역 자율성이나 우리 지역에서 스스로 의논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걸 강제로 딱 만들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은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서 배정 원칙을 만들으시라. 요거 하는데 전년도 출하평가 작년에 어땠는지, 작년에 누가 어떻게 면적을 1,000평을 심기로 했는데 말도 없이 안 심어버렸다. 그러면 그런 경우 이제 제재를 줄 수 있겠죠, 그죠? 그건 지역 자체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그냥 약정량도 다 채우고 이렇게 했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또 약간 더 혜택을 좀 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스스로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매번 회의도 안 나오고 뭐 그냥 물건만 내고 그냥 전혀 도는 교류도 안 나오고, 이런 분들도 참조하시고, 또 소득 균형, 어떤 분들은 뭐 2억씩 막 출하하는데 어떤 분들은 몇 천만 원밖에 출하 못하는 이런 분도 있죠. 그런 상황들을 같이 형평을 살리면서 그런 배정 원칙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신규 필지, 신규 생산자는 생산 계획 세우기 전에 반드시 필지 점검을 실시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만 보고는 절대 할 수가 없죠. 실제 그 생산지에 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필지인가. 그리고 기존 생산자도 필지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늘어나는 필지에 대해서는 또 인정 적합성이 있는지,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논하고 이제 수도작 같은 경우에 보면 논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막 줄줄 넘치는데 이런 경우는 인정 날 수도 없고 인정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필지는 안 되겠죠. 그런 걸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신규 생산자나 또 기존 생산자 중에서 신규 필지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리고 농약 잔류검사를 해당 필지에 나온 생산물을 잔류검사를 했는지도 확인을 좀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저 농약 잔류검사 확인 여부 이거는 생활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신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2011년도 이때 뭐 그전에도 있었지만 농약 사고가 자꾸 이제 발생하니까 이제 이거 좀 확인하고 필지가 적합한 필지인지를 확인하자. 그래서 해당 필지에서 나온 생산물을 잔류농약 검사를 했는지를 확인하자는 거죠. 이 작년에 포도에서 농약이 검출된 이제 사례가 있는데 제가 이제 확인해 보러 이제 갔는데 그 공동체에 잔류검사는 매년 해요. 매년 잔류검사를 하는데 해당 그 생산자는 잔류농약 검사를 언제 했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밭에는 2009년도에 했어. 아니면 재작년에 했어. 그리고 내년에 아마 또 할 거야.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8년이나 됐는데도 없더라고요. 그 인증기관이 오면 대표 필지 뭐 두세 사람만 조사를 해가니까 그러면 돌아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년 하던 사람만 할 게 아니라 내년에는 다른 사람 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한 2, 3년 안에는 한 번씩은 잔류검사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존 생산자조차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신규 생산자는 이런 잔류검사를 했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하고 가입을 시키시면 좋겠다. 생산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런 생산 계획은 작물 파종 전에 항상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약정도 지금 약정서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는 여기 개별 신청량을 지역에서 빨리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약정서가 빨리 내려오죠. 이게 안 올라오면 벌써 뭐 감자 출하할 때 6월 달에 약정서가 쭉 내려와요. 감자 약정서가. 그러면 안 되죠. 감자는 이미 지금부터 밭 준비하고 심어야 되는데 이미 약정서가 와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 그러면 우리가 개별 자료를 연합 농산팀에다가 올려줬는지 안 올려줬는지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생산 출하 기준 자료집은 어떤 지역은 인원수 맞게 이제 딱 보내줬는데 그냥 사무실에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른 나눠줘야죠. 얼른 개별 생산자들한테. 그래서 이러면 바뀐 게 있기 때문에 장목회의를 거쳐서 뭔가 좀 기준들이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량 기준이라든가. 근데 이거를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되죠. 전 회원들한테 보관용이 필요하면 여분으로 한 20건 정도 더 달라 이렇게 요청하시고 한 권씩 전부 다 이렇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출하 기준이 내가 농사 짓는 품목은 이 몇 줄 안 되거든요. 생산 출하 기준이 어떤 품목마다 두세 줄밖에 안 되죠. 벼같이 좀 뭐 많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나 그거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죠. 개인 생산자가 반드시 출하 기준을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생산 계획을 신청서 접수는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적어놨는데요. 지역별 생산자별 인증 필지 정보. 요게 이제 공동체 안에서는 기본이죠. 필지 관리 대장이라고 이제 하는데 누구 이제 생산자 회원별로 뭐 지역의 사무국에서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름하고 이렇게 필지 정보를 쭉 뭐 거기다 뭐 심었는지까지도 그런 면적하고 그런 것들을 기본 자료로 가지고 확보하고 계셔야 되고 생산 계획 신청서는 이제 양식을 사무국에서 이 사무국의 의무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계산연합회 같으면 계산연합회 사무국에서 개별 생산자분들한테 일괄 배포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취합도 해야 되고 계산연합회 사무국에서 사무국이 없는 지역은 생산관리 담당자가 취합하여 연합에다가 넣어준다 이런 이야기고요. 생산자 연합에서 이제 취합하는 게 아니라 한살림 연합 농산팀에서 취합을 하는 겁니다.
엑셀 이왕이면 사무국에서 작업을 할 때 엑셀로 작업을 해서 필지별로 작업해서 올려주십시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면 이런 핸드폰에도 이제 그런 생산 계획 자료가 담길 수 있죠. 이거를 이제 우리 지역 것만 이제 싹 복사해 가지고 담아 가지고 다니면 항상 몇 번지에 가면 뭐가 숨겨져 있다. 이게 이제 번지 수야 뭐 내비게이션 이런 걸로 찾아가더라도 한번 가보면 이제 대부분 다 알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필지 점검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에 오염원이 없는지, 안전성 관리에 적합한지. 기존 생산자분들이 예전부터 해오던 밭들도 조금씩 문제가 되는 밭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되는 밭들은 별도 그 기록 관리를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분 수확도 해야 되고 이격거리를 둬야 되면, 예를 들면 이제 10명의 생산자 중에서 7명은 문제 없어. 그러나 3명은 여기 붙은 데가 있어. 그러면 그 3명만 그 관리 대장을 기록해 놓으면 되죠. 우리 지역은 이렇다. 이건 장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으면 더 좋죠. 아무튼 그런 적합지가 아닌 인증 그 담당자가 오든 인증기관에서 오든 또는 이제 한산림 연합에서 오든 소비자분들이 오든 와서 이런데 인증이 났어요?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 해결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가령 그 사과 생산지인데 사과나무 바로 밑에 고추밭이 있어요. 근데 사과에 약을 치면 고추에 약이 묻겠지만 반대로 고추에 약을 쳐도 사과밭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고추밭에는 약을 안 친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격거리는 없고, 그래서 농약 잔류 검사를 해봤어요. 농약이 나와요. 고추에 치는 농약이. 그리고 콩은 약 안 친다 그러죠. 관행 재배하고 붙어 있는 콩, 약 안 친다 그러지만 콩도 노린재 약 치잖아요, 그죠? 살충제. 그래서 실제 검사를 해보면 성분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 없다가 아니라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전에는 구분 수확 뭐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필지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뭐 소유권은 임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컷 뭐 수년간 했는데 돌려달라 그러든지 뭐 그런 상황 때문에 뭐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임대로 가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력 확인인데 그 이전에 어떤 작물을 재배했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오릭스 같은 경우가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삼이나 배추나 벼농사에도 이 지오릭스를 씁니다. 작년에 그 남쪽 지역에서 지오릭스 검술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동네는 워낙 배추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배추에도 치고 여러 가지 작물에도 사용하는데, 그래서 어떤 농사를 지었는지 화학 농약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재배 이력도 한번 참고 삼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규 필지 같은 경우로 말씀드리는 거고, 오염원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이면으로 한 면만 붙어 있어도 좀 요거는 요렇게 해결하면 되겠어, 뭐 이격거리를 요만큼 두면 되겠어, 뭐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두 면이 붙어 있다든가 3면이 붙어 있다든가 이러면 이 필지는 참 골치 아픈 필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용수 문제나 또는 이제 그런 경우는 완충지 4m를 확보하거나 1m 이상의 차단막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관계 용수, 그러니까 용수 유입 이런 것도 좀 확인해야 되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이따가 세부적으로 분류별로 또 나오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그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각종 검사들을 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자 본인이 안 가지고 있고 사무국에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물어보면 그건 사무국에 있어. 이 검사 자료는 사무국에 우리 사무국장이 아니면 우리 총무님이 보관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답변하시면 곤란한 거죠. 우리는 수질 검사를 4년 전에 했어, 5년 전에 한 거를 대표 누구 우리 생산 관리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 이걸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아까 적합성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평가, 각종 어떤 이런 출하를 하면서의 그런 평가들. 매번 차량 반품을 매번 이제 홍천연합회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홍천이 거리도 멀지만 수확해가지고 그냥 한여름에 나오는 물품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인데, 냉장 탑차도 아니고 그냥 한 2시간, 3시간 이상 생산자 필지 주변에 보관하고 있다가 하우스 주변에 그걸 또 상온으로 홍천연합회 물류센터까지 또 이동해요. 그런 과정 속에 그리고 그날 수확하고 그날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전날 또 수확을 해놔요. 그러면 이미 여기로 오는 순간 물이 줄줄 흐르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차량으로 그냥 다시 반품 가는 거죠. 그대로. 그런 게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품목을, 똑같은 면적을 계속 그분한테 생산 계획을 세울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홍천에는 아마 그런 불이익을 주는 걸로 자체 규정을 정해놨어요. 청주연합회도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런 자체 연합회 안에 그런 배정 원칙 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합 농산팀과 또 우리 생활연합회 사무처나 이런 지역 주재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장목회의는 아시다시피 이제 평가, 클레임 검수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 소비 예상량 계획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는 거 아니냐?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냐? 이게 산지에 해당 품목의 흐름에 대해서는 산지에서 감이 또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감자 같으면 감자가 한살림 가격은 어때 가지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런 정보들을 장목회의 때 논의하면서 계획량을 아까 300톤에서 304톤 310톤 이렇게 소극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 더 이제 늘리는 계획들을 제안도 할 수 있는 거죠. 생산지에 이제 전문적인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장목회의에서 논의하고 생산 출하 기준 이런 것들도 이제 수정이나 작년에 해보니까 이게 참 너무 힘들더라. 이거를 장목회의에 참석자만 그때그때 드는 생각으로 제안할 게 아니라 이 기준들을 변경시킬 필요성이 있으면 장목회의가 언제 한다라는 거를 대충 아시면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몇 월 달에 장목회의를 주로 하니까 그 전에 지역에서 논의하셔가지고 지역 생산자들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은 이런 논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할 것을 우리가 결의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출하 기준을 좀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 가격은 아마 이제 가격 결정 관련 기준이 이 첨부 자료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데 핵심 내용이 당연도 작황이나 이런 거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30% 범위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대개 이제 농산팀은 요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하려고 이제 만약에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이 조항이 또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그 2년 전에 당근 월동 채소 가격이 상당히
엄청나게 시중 가격이 높았는데요. 한살림이 금년에 성장세가 둔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월동채소가 가격이 싸니까 소비자들이 작년에 엄청 연초에 많이 왔어요. 출하가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초반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상반기가 우리가 증가세가 높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월동채소가 다시 싸버리니까 이제 주춤하는 거죠. 지금 아마 6% 이하로 지금 성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근이 3만 원 하던 당근이 시장에 9만 원을 하는 거예요. 태풍 때문에 막 썰리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로 조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 이상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0% 이상도, 한 50%까지도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런 사항들을 장목회의에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장목회의 참석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시고 지역에서 미리 논의를 해서 장목회의에 참석하시고, 생활자연합회에 미리 정보를 줘서 우리가 이번 회의 때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좀 협의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설명은 제가 안 드리고, 가격결정심의회의나 생협사업추진회의, 이 전국 지역 한살림의 실무 책임자 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생협사업추진회의입니다. 생활자연합회도 여기 들어가고요. 사무처장님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각종 정책이나 뭐 이런 신규 물품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연합이사회에 보고하는 이런 어떤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시면 어느 단위에서 결정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정 이야기 아까 했고요. 지금 계획 단계에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그만큼 이제 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이제 작년에 사목장님들하고 한 3, 4개월 이 논의를 별도 팀을 만들어서 지역 주재 농산 담당자 분까지 포함해서 이 논의를 하면서 계획 단계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지금까지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정리를 한 거고, 이게 이제 대략의 생산 계획을 언제 취합하고 언제 협의하고 장목회의는 언제쯤에 하고 생협사업추진회의, 이사회, 약정은 언제쯤에 하고, 이런 어떤 전반의 표가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그러면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요때 이제 생산 계획을 이제 취합을 하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지. 김장채소는 원래 좀 빨리 하더라고요. 2월 말까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아마 진행 중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큰 단락으로 두 번째 이제 생산 관리인데요. 요게 공통 사항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한 그 자료집에도 보면은 한 13쪽 정도까지가 이제 12쪽까지가 공통 사항인데요. 요까지 설명드리고 분류별은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통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정리를 했고, 세부 내용들, 분류별 세부 내용들은 점점 내용을 더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산자분들의 의견을 더 이제 앞으로 주시면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이제 좀 더 이제 다듬어 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생산 관리는 크게 이제 필지 관리, 토양 관리, 육묘 관리, 생육 관리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크게 이제 구분을 했고요. 필지 관리는 뭐 공동체 자주점검을 1년에 2번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주점검과 각종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 필지 현황, 인정 뭐 이런 것들, 시설 재배인지 노지 재배인지 뭐 이런 것들 필지 관리 내용이 있을 거고, 토양은 퇴비는 어떤 걸 쓰는지, 뭐 윤작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토양 시비 처방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육묘 관리는 상토에서부터 이제 파종.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내가 나오는 시기에 맞지 않게 엉뚱한 기간에 수확할 수 있도록 파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살림에 출하면, 왜냐하면 다른 산지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산자의 물품은 한살림에 못 들어오죠. 그런 어떤 파종이라고 정식일 이런 것들도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육 관리는 언제 정식했고, 제초 방식이나 이제 어떻게 방제는 어떤 걸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생산 관리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지침서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러면 누가 어느 부분을 역할을 나눠서 할 것인가, 사무국장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생산자분들은 거의 뭐 다 해당됩니다. 다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공동체에서 기본적으로는 어느 만큼 확인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이제 역할을 나눠봤는데요. 그건 다음에 이제 자료로 아마 지역 사무국은 있죠, 그죠? 괴산연합 사무국에는 이미 사무국장 회의 때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필지 관리입니다. 제가 중복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빼고 중복되는 건 빼고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동체 자주점검, 생산계획 약정 내용과 아까 그 생산계획을 세우면 나는 어느 필지에 감자를 심기로 돼 있어, 몇 평에. 그러면 그거하고 일치하는지. 어떤 지역에 가면은 공동체 자주점검을 하면서 너무 이제 영농일지부터 해서 막 다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이 너무 많아져요. 물론 설명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순회하고 같이 회원들이 같이 이렇게 도는 그런 활동을 하시던데, 최소한 요것만은 이제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요것만. 이거 이상 하셔도 좋겠는데,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하자라는 겁니다. 그 재배 면적, 필지, 품목 이런 것들이 계획된 내용하고 맞는지 요걸 확인하고, 그리고 필지별로 전체 필지를 1년에 2번 정도는 돌아보자라는 이야기고요. 그 시기는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돌 때 한 분이 도는 게 아니라 적어도 2명, 3명 이상 참여하여 돌자라는 겁니다. 이건 객관성 때문에 그래요. 객관성 문제 때문에. 혼자 가서 돌아보면 그건 안 됩니다. 저도 구매업무를 할 때 제초제를 논에 쳐놓은 상황을 제가 이제 인지를 했죠. 예전에는 사업연합 시절에는 출장도 혼자 절대 안 갑니다. 실무자 2명이서 같이 다니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는 그 지역의 대표님을 불러서 확인을 시키죠. 확인시키고 오는데, 그렇게 하고 오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따로 만나자고. 그러니까 만나서 뭐 하자는 거, 만나면 안 되죠. 괜히 뭐라도 한번 넘어가 달라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을 테고, 그죠? 그래서 3명 이상 도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이상 유무나, 이상 없으면 그냥 다 넘어가면 되지만 언제 돌았다 날짜만 표기되면 되죠. 근데 이상이 있으면 그 이상 있는 것만 딱 기재를 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전체 필지가 뭐 한 50개 된다. 그러면 이 50개 중에서 문제되는 하나, 둘, 한 4, 5군데만 딱 문제가 되는 지역이다. 그럼 거기만 열심히 관리하면 됩니다. 문제 안 되는 지역들은 뭐 그냥 더 관리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관리해야 될 포인트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징계사항은 여러분들이 전국의 생활자 회원분들은 우리 공동체가 마음대로 가입도 안 되지만 마음대로 징계도 또 안 돼요. 왜냐면 전국연합회에 성인이 돼가지고 회원으로 소속돼 있는데 하루아침에 저분 우리가 제명했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는 물론 공동체가 단위가 가장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런 사안들은
전국에까지 보고가 되어가지고 전국 단위의 징계가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회원 탈퇴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계산연합회나 이런 연합회 단위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작은 소규모 단위의 공동체는 대표님이 거의 절대 강자예요. 대표님 마음에 안 들면 너 하지 마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실제 제가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지역에 과거에 한살림에 들어오려고 공동체를 한 7, 8명까지 확대해가지고 쭉 한 2년째 하고 있다가 2년째 그 상황이 생겨가지고 싸움이 났어요. 저한테 그 회원 되는 분들은 제가 뭘 어떻게 했는 줄 알고 정말 위협까지 하면서 가만히 안 둔다 이러면서 그래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당시에 저는 사업연합이었고 이제 배영태 당시에 이제 사무처장님이 같이 동행해서 가서 이 지역은 안 되겠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못 시키고 이제 탈락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서류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이런 각종 서류들을 가지고 계시고 기록 관리도 하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필지 관리, 필지는 아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 필지 정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증 내역 수매 때까지 인증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농약에서 전환기로 올라왔다가 이제 6기로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6기 인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다. 그러면 그 6기로 수매를 못 받죠, 그죠? 벼 수매를 할 때, 뭐 작곡 수매를 할 때. 그래서 인증을 미리 그런 것들은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토양 관리입니다. 제가 아까 30분부터 했으니까 지금 16분인데 조금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관리는 뭐 잘 아시겠지만 기비로 주는 것, 추비로 주는 것, 액비로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맞는지 친환경 기준에 맞는지 토양 시비 처방서 유기재배는 토양 시비 요거는 무농약 인정에 필요하죠. 토양 시비 처방서는 왜냐면 유기재배도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만 토양 시비 처방서에 의해서 질소질이나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하는데 무농약은 화학 비료를 쓰려고 하면 이 시비 처방서에 의해서 질소 인산가리 이런 것들을 2분의 1로 쳐야 되니까 무농약 농산물에 이것들은 필요한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토양 계량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고요. 자가 제조를 하는 퇴비는 어떻게 이제 만드는 건지 깻묵, 유박, 뭐 부엽토 이 과정에서 GMO나 이런 것들은 우려되는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축분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게 맞는지 이 축분은 있죠. 그 공장형 퇴비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장형 퇴비는 포대에 개분, 돈분 몇 프로라고 나오는 농협 퇴비들 있죠. 그 형태를 공장형 퇴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축산 규모가 100두다, 200두다 이게 몇 두 이상이 공장형이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가급적이면 한살림 그 축산농가 한축계 생산자 퇴비를 얻어다가 쓰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뭐 이 지역이나 가능하지 저 먼 지역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근데 소규모로 하는 그것도 소규모가 되었건 50두가 되었건 100두가 되었건 그 축산 퇴비를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조건이 있죠. 비료 공정 규격에 맞아야 하고 항생제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항생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비료 공정 규격에 맞는지 그게 중금속 같은 게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야 되죠. 그걸 검사를 거쳐야지만이 그런 일반 축산에서 나오는 축산 퇴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기재배에. 그렇지 않고서는 유기재배에 일반 축분은 사용을 못합니다. 그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윤작 체계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아마
윤작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인정 부분에서 아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이고요. 여기 수도작 제외라고 해놨는데 수도작은 윤작의 개념이 없죠. 이거는 정부에서 이 수도작도 윤작을 하라라고 이제 인정심사원들은 이야기를 해요. 여기다가 헤어리 배치나 뭐 이런 거라도 녹비작물이라도 심던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녹비작물을 심는 것은 좋지만 수도작은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수도작도 윤작을 해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찰비하고 매비하고 바꿔 심던지 이거는 뭡니까? 그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공무원으로 들어갔다가 오랜 기간이 거쳐서 발령을 지역의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발령받아서 이런 법령 공부 한 일주일 연수받고 나서 이제 농업도 모르는 이제 분들이 와서 여기 명기가 돼 있으니까 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하고 안 맞게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벽시종자를 유기종자를 안 썼다고 해서 무농약에서 유기 인정으로 넘어가려고 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 보원 지역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신규 인정 담당하는 사람이 여성 담당자가 와서 이거는 유기재배 아니다. 이거는 유기재배 인정을 못 내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생산지는 수년간 준비해오던 그러다 다시 무농약으로 가버린 거죠.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벽시 같은 경우도 나중에 나오지만 최종포도 가지고 있고 또 친환경 벽시를 아산이나 홍천 뭐 같은 경우에 이제 최종포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벽시를 나눠주기도 이제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데 종자를 한번 바꿔야 될 때가 있잖아요. 4년, 5년 계속 하다 보면 퇴화가 돼가지고 한번 바꿔야 되면 보급종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부 보급종. 종자 바꾸는데. 그럼 보급종을 받을 때 소독 안 된 걸 줘라. 그래가지고 소독 안 된 걸 받아서 써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그러면 이제 보급종은 유기재배로 생산한 그 종자가 아니어도 이런 것들은 유기재배 인정이 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 12첨방서 아까 중복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토양 개량용으로 한살림에 지금 생석회, 소석회는 사용하면 안 되죠.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물하고 결합이 되면 부글부글 끓으면서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 죽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석회, 소석회는 못 쓰게 돼 있는데요. 석회석 가루를 구할 수 있습니까? 지역에서? 이 생석회는 순도가 98%짜리예요. 근데 석회석은 석회 함유율이 약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석회석은 가루로 된 형태의 석회석은 토양 개량용으로 쓸 수 있어요. 유기재배 인정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석을 구할 수 있다면 석회석을 돌 전체를 쓸 수는 없으니까 이 돌을 단순하게 부수기만 한 가루만 낸 그런 것들은 이제 토양 개량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순도가 높은 생석회나 소석회는 이제 친환경 재배에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 앞에 필지 관리, 그 다음에 토양 관리, 이제 세 번째 육묘 관리, 뭐 생육 관리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제 육묘 관리 부분입니다. 육묘 관리에서 종자하고 모종 키우는 이런 관계인데요. 저희가 품종이 정해져 있는 그 작물이 있습니다. 특히 그 벼농사나 뭐 수박이나 몇 가지 대개 그 품종까지 나열해서 대개는 안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지만 정해져 있는 품종은 작목은 그 품종 말고 다른 품종을 심으면 수매를 안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콩도 보면은 여기 콩을 많이 생산하시는데 콩은 황금, 태광, 장엽 세 가지만 되죠. 다른 품종은 수매를 안 받죠. 그래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품종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한 그 품종에 따라 생육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까
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고, 양배추 같은 게 그렇죠. 조그만 대개 양배추가 120일, 110일, 120일 그 정도 걸리죠. 근데 60일, 70일 만에 수확되는 양배추도 있죠. 이렇게 조그만 거, 샐러드 양배추라고 이제 그런 품종이 있으니까 잘 확인하셔야 되고, 그 약정량 대비 충분한 수량이 파종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괴산에도 고추 농사를 많이 지으시니까 평균적으로 고추는 노지에는 한 근을 보고 약정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한산형 연합에서. 근데 생산자분들은 노지 재배인데 나는 1000평에 2000근을 신청했어요. 근데 약정은 1000평을 하니까 1000근만 내려왔어요. 근데 그러면 500평만 500평당 2근이 나온다고 보고 생각하면 500평만 심어버려요. 그러면 약정량은 다시 500근으로 내려갑니다. 1000평에 1000근을 약정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더 나올 수 있고 그해 연도에 따라서 정말 작황이 좋은 경우에는 한 근 이상 2근 가까이도 나올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작황이 좋을 때는 10년 동안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옵니다. 대개 반근도 못 따는 때도 있고 한 근 이상 수확할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연합에서는 그렇게 면적을 줄이게 되면 약정량도 같이 줄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청은 2000근 했지만 1000근이 약정으로 내려왔다고 면적을 줄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종자도 장목회의에서 논의해서 정해지지 않은 것도 정할 수도 있고, 또 정한 품목도 다른 걸로 이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장목회의에서 그건 결정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자가육묘 논란이 좀 있는데요. 자가육묘를 해야 되냐? 자가육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구입 육묘를 처음부터 구입해서 쓸 목적으로 육묘를 안 하게 되면 약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육묘에 대해서 현재는 인정기관이 인정을 안 내주기 때문에 그래요. 친환경농육수법상 최종 생산물에 대한 인정이지 모종에 대한 유기재배 모종 이렇게 인정을 안 내주기 때문에 자가육묘를 반드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가육묘를 했는데 망가졌다. 그러면 친환경으로 재배한 모종을 구입해서 사전 협의를 거친 다음에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구입할 때는 필요한 경우 농약 잔류 검사나 아니면 이거 육묘를 안전하게 모종을 키웠는지 그 확인서를 요청해서 받게 되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구입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고, 공동체 회원들, 가장 기본적으로는 회원들이 남은 모종이 있으면 회원들이 생산한 거를 가져다가 쓸 수는 있겠죠. 작년에 저 강원도 지역에 모내기를 하고 나서 뭐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모를 인근의 농협에 가서 구입해서 사용했죠. 여기 아마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우리 지역도 있지만, 그분 결국 한살림 작년 12월에 회원 제명으로 이제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종을 외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적합하지 않은 모종들을 가지고 오고, 또는 자가육묘를 하지 않고 어디다가 위탁하고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공동체 내에서 공동육묘를 할 수 있지만, 공동체를 벗어나서 저 먼 지역에 특히 영양번식하는 품목들이 그렇죠. 딸기는 고냉지에다가 모종을 위탁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품목들은 종자를 파종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을 많이 벗어나서 모종을 위탁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라고 실무적으로 연합
하고 논의한 결과 그렇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담겨 있고요. 육묘 실패는 육묘를 실패하면 다른 품목으로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긴급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공용으로 사용한다든가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부안 지역에도 정말 모종이 망가졌는데 고추를 안 심을 수는 없고 그래서 긴급히 내부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올 한 해 인정을 안 받아도 좋다. 다만 농사는 외부 관행 고추 모종을 가져와서 심되 그 나중에 수확해가지고는 그냥 가공용으로 보내주겠다. 가격은 똑같이 쳐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협의하고 그렇게 심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구제가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제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이제 막 가지고 왔다가 그게 나중에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회원 제명까지도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속 위반이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그 약속을 위반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묘가 실패되고 이러면 반드시 이런 정보들을 물론 지역 공동체에서 바로 그 한산리 연합 농산팀에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반의 생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 괴산연합회 사무국에 정보를 모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공동체하고 연합하고만 다이렉트로 소통되고 이러면 사무국이 소외되니까 또한 그 뭔가 좀 더 슬기롭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정말 있는데 그냥 연합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그게 이제 아주 적절한 방법이면 또 모르겠지만 더 좋은 방법도 얼마든지 여러 사람하고 공유하면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사례까지도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무국에도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특이한 경우에는 그런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육 점검입니다. 정식 이 생육 가기 전에 작년에 KBS에서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상토를 친환경 상토를 쓰는데 못 봤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보도를 했죠. 근데 한살림은 기본적으로 이 친환경 상토를 이건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남쪽 지역에 예전에 지역 구매 담당자분들이 이제 다니면서 친환경 상토가 아닌 걸 쓰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 수년 전에 한 4, 5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 경우는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이 정말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상토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식 부분은 아까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놔도 우리 지역은 그 6월 말에 나와야 되는데 배추가 예를 들어 6월 말에 나와야 되는데 6월 초에 딱 생산해가지고 우리 거 빨리 처리해줘. 그 절대 아마 처리 안 해줄 거예요. 연합에서. 왜냐하면 6월 초는 다른 지역에서 나오게 돼 있으니까. 물론 물량이 수급 상황에 따라서 그게 수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그런 걸 이제 기대하다가는 한살림이 출하 못하고 시중에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제초 방식도 이제 어떻게 제초를 하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하고 병충해 관리는 친환경 자재를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이 지침서를 정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잘 모르겠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친환경 자재라 하더라도 공동체에서 확인된 자재만 쓰는 걸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목록 공시에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가 농약방 가서
구입해서 쓴다. 이거는 안 되는 걸로. 왜냐면 그러다가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요즘 친환경 자재도 계속 지금 막 사고가 나고 있죠. 최근에도 나방킬, 나방잡아 이런 그 채소에 많이 사용하는 자재들이 그 안에서 농약이 검출이 되죠. 근데 목록 공시에는 아직도 올라가 있어요. 그런 세 가지 자재들이 안 내려오고 이미 이제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그러면 삭제 품목으로 들어가서 삭제가 돼야 되는데 삭제가 안 되고 계속 그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런 정보를 저희가 사무국에 문자로 막 보내드리거든요. 저희가 확인이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공동체가 우리 회원들이 쓰는 자재는 적어도 우리 공동체 대표님이나 생산관리자분들이 우리는 어떤 자재를 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외에는 안 쓴다라고 해야 되고 해당 생산자도 다른 자재를 쓰게 되면 공동체하고 소통하고 써야 되는 거죠. 우리 이거 쓰기로 하자라고 정하고 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원들이 자재 관리는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오염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다 말씀드렸고 1m 이상 이런 완충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수질 관리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뭔가 왜 약도 안 쳤다고 하는데 풀이 죽어 있다. 뭐 이러면 좀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농약 잔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죠. 그 환경대학교에서 한살림 농식품 뭐라 그러죠? 한살림 그 인증센터 분석센터 농식품 분석센터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거기가 비용이 되게 싸더라고요. 한 8만 얼마 정도로 할 수 있더라고요. 생산지에서 직접 하려면 20만 이상 줘야 되죠. 그래서 환경대학교에서 의뢰를 하면은 금방 확인이 가능하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그분들 인건비를 주니까 이제 실제 이제 시약이라든가 이제 이런 비용으로 싸게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6월 달까지 그 농산물 품질관리원회 그런 이제 정식 분석 센터로 인정을 받도록 지금 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지 주변에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각을 하죠. 비닐 소각하면 다이옥신이 나오죠. 그래서 필지 바로 인근에서 그런 비닐을 태우거나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필지에 아닌 곳에다가 하면 되나? 그것도 아니죠. 그건 비닐이나 이런 것들은 재활용으로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죠. 밭에는 안 하는데 그 생산자 가정에 가보면 바깥에 그 솥단지 걸려 있고 그런 데다가 비닐 태우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조차도 한살림에서는 하지 말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산 관리하고는 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친환경 자재 관리가 공동체 내 협의를 통해서 선정하고 사무국 또는 생산관리자가 관리한다. 괴산연합회 사무국장님은 그거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칠성 공동체는 어떤 자재를 쓰고 있다. 내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컴퓨터를 열면은 칠성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자재가 요겁니다. 그 다음에 솔매는 어떻고 또 다른 간물은 어떻고 이게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이 목록 공시가 1600가지지만 1년에 이 삭제되는 게 작년에 한 해 동안 제가 해보니까 한 400가지가 삭제가 돼요. 400가지가. 그만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자재가 홈페이지 어느 날 갑자기 열어보면 삭제되어 있는 자재 이렇게도 막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삭제되기 전에 사용했으면 인정 취소나 뭐 인정사항의 불이익은 없는데 삭제된 후에도 내가 인지하든 인지 못했던 후에 그 자재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인정 심사원에게 확인이 되면 인정사항의 불이익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지역 사무국장님들한테 그런 삭제되는 목록이 새로 발생하면 그것들을 주간 업무에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석회고토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바깥에 잠깐 쉬면서
친환경 자재로는 그 미량 요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붕소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다만 그 순도가 99%짜리 붕소, 그냥 붕소만 있는 상태, 그거는 쓸 수 있는데 이 자재 회사들이 붕소에다가 뭘 다른 걸 섞어서 비료 물질이나 뭐 이런 걸 섞어서 그 제품을 내놓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뭔가 혼합되고 이러면 못 써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어떤 그 하나의 샘플을 가지고 이거 유기재배 써도 되는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이제 인정기관에. 그렇게 물어보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게 생산자분들이 헷갈리는 게 어떤 건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조건이 막 따라붙으니까 이게 이제 막 곤란한 거죠. 당진에 배추 생산하시는 생산자분들도 막 여러 가지 막 머리 복잡하니까 아예 그냥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써도 되는 것들이 그렇게 하면은 석회 결핍증이나 배추 쏙쏙병, 갈변되는 거 이런 것들이 예방되기도 하는데 안 씀으로써 더 정말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이런 피해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가장 좋은 거는 인증기관에다가 이 제품을 확인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생산관리 공통사항은 이제 좀 넘어가고요. 이제 산지 출하 관리 매뉴얼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작황 점검, 출하 준비, 출고 진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출하 2주 전에는 출하 시기와 출하 물량, 그 다음에 생산자 확인을 해서 이 시기와 이런 것들이 맞는지, 그 다음에 작황은 약정량을 충분히 생산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2주 전에는, 그 다음에 자주 점검 체크리스트 품목마다 다 쓰게 돼 있죠. 요즘 연합에서 요청하는 것이 이게 작년에는 한 70%, 80%까지 올라왔다가 금년 들어서는 한 20%로 떨어졌대요. 이 자주 점검 체크리스트를 안 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3년 전인가요? 2013년도에 2년 전이죠. 4월 1일 날 4월 달에 그 공동체 대표총 연수를 했잖아요. 공주에서. 그때 이 체크리스트를 생활자 전체가 다 하자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출하 한 달 전이나 2주 전에는 이걸 작성해서 연합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주일 전에는 한살림 연합에 1차 회람을 발송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물품이 나오면 미리 이야기가 돼야 그 물품에 대한 어떤 가격 변동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해서 소식지에도 변동을 시키고 또 물류 담당자하고 소통도 해서 출하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고 진행은 뭐 검수 물품이 한살림 출하 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출하 관리 매뉴얼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이제 끝나기 전에는 미리 끝난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소비자 주문을 다 받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가지고 올라오는 날 우리 내일부터는 없어 이러면 이미 주문은 일주일까지 주문을 다 받아 놓는 거죠. 최소한 한 일주일 전에는 일주일 후에 이제 중단된다라는 정보를 미리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설명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작황 점검, 출하 준비는 이렇게 하고, 여기 평균 단수 있죠. 요게 아마 여기 자료집 안에 평균 단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참조하셔가지고, 감자는 요 자료는 관행 재배의 자료입니다. 60쪽에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농진청의 그 5년 동안 표준 소득 자료가 있어요. 그 5년 동안의 자료를 제가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5로 한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평균 단수를 여기다가 이제 기재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그건 참조하시고요. 그런 걸 참조해서 이게 이제 관행 재배니까 아무래도 유기 재배를 하면 이거보다는 조금 떨어질 거 아닙니까? 생산량이. 그죠? 그걸 감안해서 배추도 뭐 그래서 한 7포기 정도만 잡고 키로수를 환산해서 이제 그 정도 잡고, 감자도 8kg인데 한 7kg 정도로 잡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잡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이 부분인데요. 그 노지 재배는 비가 올 때 수확 작업을 하지 않는다. 비 올 때 그 비 맞아가면서 배추나 무나 양배추나 이런 걸 수확하면은 이동되고 물류에 들어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막 물러지고 이러기 때문에 노지 재배 채소는 비 올 때 작업을 안 하고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고, 여름철에 엽채류 수확할 때 차광막을 좀 씌우자.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저도 그 실제 그 하우스에 가보니까 한 11시까지도 작업을 하시던데 그 상태의 온도가 26도. 작물이 이렇게 뿌리에 박혀 있을 때는 24도인데요. 딱 커트하는 순간 이 작물의 온도는 26도, 27도까지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물센터 들어가면 만져보면 따뜻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그런 좀 시원할 때 작업을 하고 차광막을 좀 씌워서 하자라는 거고요. 실제 그 작년에 저희들 회장단하고 정책위에서 일본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 품목 관리 때문에 그분들은 여름철에는 한 6시 정도면 작업이 다 끝난대요. 근데 한 집에서 많은 양을 약정을 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작업 다 못하죠. 그래서 분산해서 아침 일찍부터 해가지고 그 6시, 7시가 되면 수확 작업은 끝나고 포장해서 이제 냉장고에 넣기까지가 거의 이런 시간이 다 끝나버린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뭐 오후에 계속 작업하면 그런 품질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낮 시간에는 작업을 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수확 작업과 동시에 소포장하지 않는다. 수확하자마자 바로 예냉을 하지 않고 바로 작업을 하면 물류센터 들어오고 이렇게 유통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냉 작업을 좀 거쳐서 들어가야 된다. 예냉 시스템이 없으면 저온 저장고에라도 잠깐이라도 좀 넣어뒀다가 온도를 좀 떨어뜨려서 그렇게 이제 가져오는 포장 작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에도 이제 같은 내용이고요. 또한 이제 온도를 너무 낮게 잡는 경우가 있어요. 뭐 6도씨, 5도씨 이렇게 낮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너무 낮춰버리면 작물의 온도를 이동 중에 온도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진물로 지거든요, 되게. 그래서 최종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그 선장고 안의 온도, 그 온도 수준으로 쭉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차량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변화를 적게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온도 차이가 클수록 작물이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아마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그 교육 같은 거 하시다 보면은 어떤 작물의 온도를 뭐 0도, 2도 뭐 이렇게 상당히 낮은 온도를 이야기하죠. 그거는 장기 보관용입니다. 장기 보관용. 이렇게 보관해서 내가 2주일, 3주일, 뭐 한 달 그렇게 보관하기 위한 온도고, 우리는 당장에 수확해서 당장에 내일 모레 바로 소비자 가정에 도착하는데 그렇게 짧은 유통기간이기 때문에 온도를 너무 많이 낮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벌크 출하 시에도 이제 인정 스티커를 붙여서 나가야 되고, 이 법상 이런 것, 인정법상 이런 요청하는 것이고요. 한산유연합하고 한 상자에 뭐 예를 들면 오일을 20봉만 담기로 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20봉 담고 어떤 사람은 25봉 담고 이렇게 이제 하지 말고 통일되게 작업을 해달라는 이야기고,
내리고 할 때도 딸기 생산지에 가보니까 딸기를 이제 수확해서 냉장고에 잘 넣어놨다가 이동할 때는 저런 이제 카고 화물차에다가 아무것도 덮지도 않고 햇볕에 노출되어 가지고 20분씩 30분씩 이렇게 이동해서 집화장에 들어와요. 그럼 뭐라도 하나 덮으면 좀 나을 텐데 햇볕에 노출된 상태에서 딸기 뚜껑을 딱 열면 비닐이 있죠, 비닐. 내부가 보이지만 비닐 커버가 있죠. 이 비닐 커버에 물기가 생겨요. 그리고 한살림 같은 유통체계에서는 그런 비닐이 상당히 허점이 많습니다. 포도도 비닐을 씌우고 복숭아도 비닐을 씌우고 비닐 커버를 외부에 손을 안 타려고 매장에서 누가 자꾸 누르고 만지고 이러니까 비닐을 씌워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거에 10년 전에는 가락시장에도 그게 유행을 타다가 지금은 가락시장에서조차 비닐을 다 없애버려요. 그 비닐이 유통상에서는 아주 안 좋습니다. 안 씌우는 게 훨씬 좋은데 수분 관리는 되겠지만 그것도 수분 관리가 장기적으로 이걸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 비닐을 씌워서 수분 관리가 필요한 거지 단기간은 수분 관리가 오히려 곰팡이가 생깁니다. 거기에서 습도가 높아져 가지고 하지만 이제 한살림에서는 비닐을 씌우기 때문에 이동할 때는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아무튼 채소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우스에서 포장하지 말고 별도의 그 포장실을 좀 운영하면 좋겠다.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생활연합회 시설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좀 신청해서 공동 이런 그 포장실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온도는 아까 이렇게 15도 정도 운송 차량 온도죠. 이 정도 하는 건 좋겠고 공동 선별을 이제 권장하는 것이고요. 물류에서 아마 운송할 때 그 타코메타 이거 이야기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마련 안 돼 있는 지역도 있겠지만 엽채류 하절기에 엽채류 운송할 때는 이런 차량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타코메타까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급식에 가는 차량들은 아마 이거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및 인정 관리인데요. 교육은 뭐 이런 겁니다. 한살림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이나 한살림 물품의 흐름, 뭐 출하 기준, 친환경 기술 교육, 인정 교육 이런 교육들이 있겠고, 한살림 운영 방식은 농업 정책, 물품 정책, 또 생협법, 협동조합, 뭐 이런 조직 운영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 방식도 시청자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물품의 흐름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물류센터도 한번 가보고 또 지역 매장도 한번 가보고 이런 과정들. 그럼 그 신규 생산자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재교육 이야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역에서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물론 계산연합회는 잘하고 계시지만 그 외에도 뭐 한살림 정신교육 이런 것도 강좌 이런 거 열어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교육들을 이제 하시는 것이고요. 친환경 뭐 재배 기술도 이제 수학국 얼마 전에 간물에서도 감자 교육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교육들도 지역에서 스스로 지역 예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떤 필요시 이제 전국 사무처에도 뭐 이렇게 소통해서 이런 교육들을 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인정 교육은 뭐 지역에 따라서 이제 받으시면 되겠고요. 인정 관리는 뭐 많은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만 해도 뭐 여러 엄청난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잘 알고 계시니까 뭐 단체 인정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을 사무국이나 생산관리자가 확인하고 대개 이제 무농약하고 유기인정 이렇게 되겠죠. 전환기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한살림의 출하 기준에는 이제 특히 채소 같은 경우에는 무농약 인증이더라도 유기 재배로 해야 됩니다. 생산 출하 기준에 그렇게 돼 있죠. 무농약 인증이지만 화학 비료까지 쓰면 안 되는. 그리고 무농약 인증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유기로 올라가야 되죠. 계속 무농약으로 남아 있는 지역 품목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6.25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좀 비료를 포기하기 힘든 그런 어떤 품목들도 생산자분들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감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 친환경 농사가 어느 정도 다 보편화 잘 되고 있는 이런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농약을 계속 가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거는 우리 그 농업 정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한 5년이라고 거기는 적어놨는데 한살림의 농사를 한 지 5년이 지나면 유기재배로 전환해야 된다. 물론 과수, 사과, 뭐 배 이런 것까지는 여기에 포함 안 되는 내용이고요. 기타 이제 원래 회의나 장목 회의가 있고 이 원래 회의나 장목 회의에서 그런 물품과 관련해서 이제 생산자분들하고 의논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필요한 경우 이제 소통 담당자도 정하고 아까 장목 회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목 회의가 열리기 전에 지역에서 의논을 하고 또 연합회 단위에서 또 의논을 하고 그렇게 이제 기준도 제한하고 가격도 뭐 너무 낮다 그러면 조금 인상도 제한하고. 근데 장목 회의에 참석하시면 이제 참석자 개인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개인 이야기는 반영이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이야기다라고 하면은 좀 더 존중되어 되겠죠. 세부 내용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그 중에서 뽑아서 그 몇 가지만 이렇게 이제 따로 자료로 뽑아왔는데요. 수루작은 이제 상반기 생산관리부터는 이제 인정기준 또는 한살림 지침에 의해 생산관리가 진행되는 이런 것들 사고 사건 이런 것들은 바로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인정이 뭐 변경된다든가 또는 어떤 뭐 지역에서 자체 필지 점검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걸 발견했다든가 이런 경우 바로 이제 연락 달라는 이야기고요. 종자 관리는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자 확보하고 그다음에 자가체종 여부, 자가체종 아니면 어떤 경로로 구입한 것인지 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생산관리자분들은. 그래서 아니면 그 종자를 뭐 다른 지역의 친환경으로 아산에 종자 나오면 거기서 얻어올 수도 있겠죠. 찹쌀 같으면 홍천에 좀 구해올 수도 있겠고, 보급종 구입할 때는 이제 소독 안 된 걸 해야 되고, 파종 육묘 관리는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은 종자 소독 방법, 이것도 KBS에서 이야기했죠. 벽시 소독을 한살림은 대개 하는데 BT100인가요? 그거는 쓸 수 있죠. 친환경 자재로. 그렇지만 이제 대개 관행 재배는 농약에다가 많이 담그잖아요. 종자 소독할 때. 그래서 그 종자 소독은 어떻게 하는지도 확인해야 되겠고, 상토, 육묘장, 생육점검. 육묘장은 뭐냐면 그 육묘장에 유기재배 육묘도 있고 또 관행 육묘도 있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주도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죠. 변은 아니지만 친환경 농사 짓는 생산자가 그 후배가 어디 뭐 텃밭에 농사 좀 짓겠다고 그러면 육묘장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우리 거 써라 이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후배라는 분이 이제 모종 키우면서 농약을 분무기를 들고 와서 농약을 자기 거 치고 남으니까 그 친환경 그 양배추 모종에다가 막 뿌린 거예요. 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 농약이 검출돼 가지고 인증 취소되고 관리 허술, 또 그분이 과거에도 또 인정사고가 있었던 분이라 아까 말씀드린 그분하고 지금 이분하고 다 생활연합회 제명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그래서 그런 육묘장 관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 친환경 인증 필지 안에는 잘 아시겠지만
비적합 물품을 비치해서도 안 돼요. 모기약도 안 되죠. 모기약도 살충제 아닙니까, 그죠? 근데 포장 작업하는데 모기가 많아서 막 에프킬라를 뿌리고 이러면 그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그런 내용들은 뒤편에 또 담겨져 있으니까. 한살님의 바르는 모기 기피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한 병에 5,000원인가 비싼데요. 저는 계피 있죠, 계피. 계피를 사가지고 수정관 만들 때 그 계피를 삶은 물을 이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리면 모기가 안 달라들어요. 예, 계피가 모기 예방에는 좋습니다. 어디 야외에 나가서 당장에 계피를 못 구하잖아요. 그러면 가게 가서 수정과 있죠, 수정과 캔. 그거 하나 딱 사가지고 몸에 이렇게 바르면 모기가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뭐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긴급할 때는 그것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수정을 가로로 더 넣을 것 같은데? 그거 되죠. 그거는 천연 물질이니까 그거 되죠. 자, 이제 너무 딱딱해서 제가 사진도 좀 몇 개 넣었는데요. 이거 보시면 조금 이제 낫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는 이제 용수 유입입니다. 용수. 물이 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비가 오니까. 이런 경우 이 필지는 수매를 못 하겠죠. 여기는 이쪽이 관행재배인데 다행히 여기 논둑 위에는 안 쳤어요. 제초제를. 이쪽 밑에만 친 거죠. 여기서 하도 뭐 이야기하니까. 이렇게만 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요만큼은 내 자가 소비하란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놓으면 인정심사원이나 또 누가 오면은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라도 정말 이렇게라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여기도 물이 막 넘어가고 있죠. 여기가 관행이고 여기가 친환경입니다. 풀나지 말라고 뭐가 덮어놨는데 물이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이건 이 필지 또 수면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것은 이제 좋은 사례인데요. 아까 거기는 그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여기는 여기서 요만큼이 좁다고 이제 요만한 요 뚝을 요만한 낮은 뚝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요건 자가 소비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참 이렇게 우리나라 논둑이 전부 다 30cm, 40cm 뭐 좁지 않습니까? 그런 논둑이 좁은데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까 참 힘들죠, 사실. 그렇지만 부적합한 이런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다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5월달에 이렇게 다녀보면 인증필지 안에 이런 봉투가 있으면 이거는 여기서 이 논에서 썼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봉투가 있으면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버젓이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이제 인증기관에서 오면 문제 제기를 하겠죠. 여기도 이 제초제를 이렇게 이제 쭉 쳐놓은 거죠. 이렇게. 요건 아마 요게 관행 같고 요게 친환경 같은데 이 모종 상태를 보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게 이 인증에 이 논도 엄청 크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 큰 이 논이 이런 문제 때문에 다 수매를 못 하게 되면 생활자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아까처럼 이런 형태가 됐건 뭔가 좀 이런 조치를 좀 취하면 이것도 이제 해결되는 방안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까 부종모 관리 이야기 했고요. 논 안의 제초제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우렁이가 열심히 활동하느냐, 우렁이도 없고 풀도 없고 발자국도 없고 근데 깨끗하다. 그러면 이거 왜 이렇지? 이제 의심하는 거죠. 예, 사람 발자국도 있는지, 또는 이제 나중에 초기에는 거미가 없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8월 달이나 이럴 때는 이제 8, 9월 달에는 거미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뭐 관행되면은 논 안에 제초제가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물고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제초제를 넣으니까
요즘도 투츠 가는 것도 있잖아요. 한 20개 던지면 다 해결되는 제초제 그런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수학계에는 자재는 수시로 친환경 자재이더라도 이제 잘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계는 이제 도복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 컴바인에 이제 사용할 때 청소를 하는지, 청소 안 하고 그냥 관행 베고 나서 또 친환경 베면은 이게 또 남아 있는 것들이 혼입이 되니까 그것도 좀 청소를 좀 하고 하셔야 되겠고, 또 유기재배와 무농약과 또는 유기재배와 관행재배 병행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혼입 관련 관리하셔야 되고, 아무튼 병행이 들어가면 되게 관리할 일들은 많아집니다. 그 시기에 가서 확인해야지 뭐 영수증 딴 데 외부 출하한 영수증이 맞는지, 면적만큼 정말 가져왔는지, 면적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수매할 때 양을 이만큼 가져오고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잘 농사 짓고도 공업용 톤백을 써가지고 아산에서 수매 못하고 또 가야 되는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업용은 화학 물질들을 담기 때문에 공업용 톤백을 쓰면 안 되고요. 다음 과수입니다. 과수는 전정하고 나서 괴산에는 과수 생활자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도포제로 톱신M이나 톱신페스트 이거는 한산인 금지 농약입니다. 상당히 이 농약이 고독성이고 외국에는 안 쓰는 농약인데 우리나라에만 아직도 허용되어 있는 농약이에요. 이 톱신M이. 공업용 본드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안 되고, 기계 유제나 또한 그 도포제로 사용 가능한 농약이 있어요. 전농약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전농약 사용자분들은 그런 약들을 찾아서 그걸 이제 바르는 것은 방제횟수에 포함하지 않고 그냥 허용하고 있습니다. 괜히 이제 이 약들은 안 써야 되는 거죠. 괴산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시스텐은 괜찮은데 시스텐M은 안 되죠. 시스텐M이 왜 안 되냐면 M이 만코지브라는 농약인데 그 농약이 고독성이에요. 그래서 만코지브 때문에 안 되는데 이번에 그 시스텐 달라고 하니까 농약방에서 시스텐M을 줘버렸죠. 괴산의 조우식 생활자. 그래서 그분 배가 한 살림에 못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수정제, 진원지. 그리고 과수 생활자분들이 낙과 방지제는 치면 안 되나 물어오셨는데 그 낙과 방지제가 옥신 성분이에요. 이 생산 조절제입니다. 수확 후기에는 에틸렌이 발생되기 때문에 에틸렌이 발생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생식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열매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는 것이 에틸렌이죠. 근데 옥신은 생육 초기에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옥신을 쳐주면 에틸렌 발생이 적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제력이나 농약 사용 안전 사용 기준, 방제 횟수 이것도 좀 이 건으로 약정된 것이 출하 못 되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관행 살포기를 사용해서 이웃 관행 농가 살포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사용했다가 농약이 검출되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살포기는 관행 거를 절대 이제 쓰게 되면 인정사고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작황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뭐 상세하게 써놓긴 했지만 봉지를 얼마나 씌웠냐에 따라서 그 씌운 양의 80% 만봉 씌웠으면 8,000개가 이제 정상 여기에서 이제 정상은 이제 정상과 하고 이제 소과하고 또 이렇게 나눠질 것이고, 또 이게 대상이 이제 사완지, 벤지 그런 평균 과중을 적용하면은 대략 이제 생산량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확 후 관리, 뭐
흔히들 꿀사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밀병이고 그게 늦게 나오면 전부 그 속에 갈변이 생겨가지고 저장고에 있는 사과 전량을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이산화탄소나 에틸렌가스 때문에 이런 관리를 안 해서 또 수분 관리를 안 하면 스펀지 현상이 생겨요. 퍼석퍼석한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과수는 뭐 이런 내일 충주에서 요 논의가 있을 텐데 이런 만생종 과수를 할 때 중생종 나무에도 농약이 묻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농약 사용 안전 기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과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 요 사진이 그런 사례는 아닌데 어떤 경우 하면은 이 왼쪽 바다하고 오른쪽 바다하고 주인이 달라요. 그리고 이 나무는 또 붙어 있고 그죠? 여기서 약치고 여기서 약치고 이러면은 이런 경우는 안 되죠. 차라리 한 줄 베어내 버리든지 뭐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보면 약간 구분은 되죠. 거리는 좀 있죠. 거리는 좀 있지만 이 밭에서 약을 치면 일로 넘어올 확률은 있죠. 그래서 이건 뭔가 차단막을 좀 높게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게 또 4m 안 된다고 해서 자주 인정할 때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을 아예 구분 수확해서 시장으로 내라 이런 제안도 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게 물리에서 검수를 하다 보면 이런 게 밀병입니다. 이런 게 이래 되면 이제 출하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행되는 상황이 초기라서 요런데 요 밀병들이 지금 여기서는 꿀사과라고 이야기하지만 요게 1월 중순이 되면 전부 이렇게 다 변해버려요. 그래서 요게 아까 이야기한 게 10월 말까지 수확한 거는 괜찮지만 11월 달에 늦게 수확한 거일수록 이런 밀병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비닐 때문에 이 비닐 씌워 놓으니까 멀쩡하게 입고됐던 것이 하루 만에 이런 곰팡이가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조금 진도를 좀 빨리 해볼게요. 시간도 좀 많이 경과된 것 같아서. 시설 채소인데요. 시설 채소는 예를 들어서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벌을 집어넣잖아요. 수박 같은 경우. 그래서 벌을 예를 들어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넣었다. 그러면 4월 중간 날짜 4일을 수정 날짜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45일 뒤에 출하한다. 이렇게 이제 잡으면 된다는 건데, 그 다음에 자재 이야기는 중복되고요. 과체류도 보면은 정상적으로 농사 지은 한 분을 기준으로 그분이 총 수확량 예를 들면 600평에서 총 얼마가 대충 나온다. 그러면 첫 주에는 얼마 나오고 마지막 주에는 몇 퍼센트 정도가 나오고, 그러면 주간 단위로 우리 생산자들의 생산량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품목들의 장기 보관 온도는 오른쪽에 있는 0도, 뭐 4도 이렇게 되지만 단기적으로 이동할 때는 오히려 이보다 더 높은 이런 정도의 온도로, 이게 매장 진열대하고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이 온도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진이 하나씩 넘어갈 줄 알았더니 이렇게 그냥 이렇게 겹쳐서 나왔네요. 박수박 있고 이건 푸른 거, 그다음에 너무 과숙된 거. 이것도 보면은 이쪽은 정상인데 이만큼은 미숙이고 과숙이고 과숙. 그러니까 한 상자 중에 절반이 문제가 있는, 그래서 이제 물러지는 옛날 사진입니다. 지금 최근 사진은 아니고요. 이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품질 이야기, 뭐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작황을 볼 때는 보통 이런 큰 토마토는 한 4개씩 달려야 정상 작황이죠. 근데 화방에 3개밖에 안 들렸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3개밖에 안 들렸다. 이러면 작황을 파악할 수가 있죠.
한 20% 정도 떨어지는 거죠. 4개 달려야 정상인데 3개 달렸으니까 한 25% 정도가 떨어지는 작황이 되겠죠. 화방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다음 노지 채소는 뭐 이런 품목별로 이런 소독 처리 여부, 이런 큐어링이나 저장 온도라든가, 고구마 같은 경우는 씨 고구마가 어디서 구입됐는지, 친환경 종순이 아니면 농약 잔류 검사를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씨 고구마를 직접 심으시는 분 잘 있나요? 근데 여기 고구마 많이 안 하시나요? 아무튼 그 순을 받아서 쓰시면 그 순이 어떤 경로로 생산이 된 건지도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마늘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게 있고, 배추는 초기에 봄 배추는 이런 추대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가을은 석회 결핍증 이런 것들 때문에 미량 요소를 좀 사용하시라라는 이야기고, 무사마귀병은 그 작황 보러 오는 사람들이 옮겨올 수도 있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무사마귀병 발생한 지역에서 그 신발에 묻혀서 이렇게 옮겨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 되고, 당근을 생산하면서 돌이 많은 데다가 생산해서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해서 정말 그 피해를 보는 그런 생산자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물을 심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고요. 잡곡은 GMO 검사를 해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두부용으로 좀 콩이 많이 수입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콩 작업률이 9% 정도밖에 안 되는데, 메주콩로. 그러면 90%는 수입해 오는 겁니다. 그 수입해 오는 콩들이 그냥 두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시중으로 이제 국산으로 둔갑해서 막 유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이웃이 주더라 이래가지고 콩 좋더라 이래가지고 얻어다가 쓰다가는 이러한 어떤 GMO에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대파 쪽파는 한겨울에도 온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겨울이니까 필요 없겠지 싶지만 쉽게 잘 물러지는 이런 품목 중에 하나고요. 요거는 이제 작황 파악할 때는 정말 이렇게 요만큼 수확해보고 중량도 한번 달아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는 배추를 일일이 이제 세는 작업인데요. 배추 작황도 정말 쏙 찬 거를 이렇게 한 줄만 딱 세보면, 그러면 대충 몇 포기가 가능하다 이게 딱 나오는 거죠. 그냥 눈으로 대충 나가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심은 양에다가 몇 퍼센트가 빠지느냐 일일이 딱 이렇게 한번 보면서, 여기는 1000포기를 심었지만 한 700포기 정도 되겠다, 650포기 정도 되겠다,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목회의나 이럴 때 꼭 연합에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런 각종 이런 변동 사항이 생기면 꼭 좀 연락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산지에서 알아서 해버리고 이제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좀 이런 소통을 해서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참고 자료들이 대개 이제 한살림 관련해서 주요한 어떤 정책 같은 결정되는 자료가 연합 이사회 자료, 생협사업 추진회의, 생활연합회 운영위원회, 지금은 이사회죠. 이사회 자료. 이런 자료들은 좀 챙겨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한 사무국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소통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장목회의 자료와 회의록, 이거는 연합에 요청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에 감자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는 감자회의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결정이 났고 재작년에는 어떻게 됐고, 최소한 한 수년간 자료는 요청해서 좀 받아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배정원칙 또는 물류 금수 일치 뭐 이런 자료들, 이런 것들은 요청해서 실무자들한테 이런 자료를 좀 요청해서 지역에 활용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자료들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누리를 활용해서 확인할 수 있고, 아니면 직접 연락해서 이제 자료를 받아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뭐 배정 원칙도 좀 정하고 이런 검수일지 이런 것들도 좀 받아서 보고 적정 작업량도 좀 한번 고민도 같이 해보고 약정 얼마 있는데 출하는 얼마 있는지 아까 경동호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약정 한 만큼 정말 출하를 했는지 생산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평가도 해보고 이런 이제 각종 양식인데요. 이런 양식들 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공동체 자주점검 그 옛날에 보내드린 내용인데 생산자별로 필지를 쭉 나열하고 품목도 나열하고 언제 이렇게 1차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문제 없으면 문제 없고 이런 기록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양식으로 자주점검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보내드린 건데 요 양식들을 저희가 요런 문제들을 보고받을 때는 운영위원회 보고할 때는 내용만 싹 이제 받아서 보고를 하는데 공동체에는 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보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왕 이제 둘러보실 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작업들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 소비자 회원들이 오시면 물론 여기서 좀 보여주기 민망한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소비자들이 신뢰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산 안정성 관리 절차서라고 그 이시도로 연구소 있는데 이 자료집에 보시면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그 61쪽부터 있습니다. 61쪽부터 병행 생산, 자재 관리, 장비 관리, 종묘 관리, 시설 관리, 완충지, 수확후 관리, 방문자 관리, 시료 채취와 취급, 잔류농약 검출 시 처리 절차. 이 사례를 예를 들어가면서 쉽게 그 표현을 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내용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아마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사례를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네모 박스로 생산자가 꼭 좀 확인할 사항 이런 것까지도 이제 그 자료집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제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첨부 자료에 이 자료집 첨부 자료에 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 이것도 담겨 있고요. 생산 및 가격 안정 기금에 대한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 어제 이사회 때 이런 그 연합에서 생산 안정 기금을 약간 조정하는 그런 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연합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될 텐데 예를 들면 주작곡은 좀 더 지금은 50%지만 60%까지 보장을 좀 해주자. 또 그 소규모 생산자, 소규모 생산 농가 면적이 전체 해봐야 얼마 안 되고 연 소득도 얼마 안 되는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보상률을 더 높이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결정이 나면 지금 여기 실려 있는 이 규정은 이제 과거 규정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아까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그러면 내년도에는 제가 다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다시 자료집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제 생활지에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살림 연합에서 농산물 수급 지침이 여기 있습니다. 요 수급할 때는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연합에 대한 업무의 이해가 좀 되실 것 같고요. 지역 물품 또는 지역 물류 활성화에 관한 규정도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 청주 한살림 또 대전 한살림에서 지역 물품을 취급할 때 그런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생산자 연합회 상벌위원회 규정 이런 어떤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한 이제 그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정이나 이런 걸 제안하실 때도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오버했는데요. 한 10분 정도 더 사용을 해버렸는데요. 제 연락처입니다. 아무튼 그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이야기 듣고 질문 있으시면 잠깐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조금 초과된 관계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